자, 교재 118까지 돌았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 확인 과정입니다. 자, 조사 확인 과정부터가 이제 실부의 본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 출발되고 문제도 5문제 정도 예상합니다. 자, 조사 확인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을 겁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건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죠. 뭐 물건이 좋다더란데 썩었더라, 뭐 비싸다, 바가지 섰다 등등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중개대상물을 조사 확인을 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조사 확인이 중요한 단원인데 상단 이렇게 갑니다. 중개대상물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먼저 각종 공부를 통해서, 공부라는 게 공적인 장부입니다. 통하여 확인한 후 개공사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하는 현장 답사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부족한 사항은 의뢰인에게도 문의하여 확인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일단 크게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번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갑에게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의뢰인을 통해서 물어보면 의뢰인은 자기 물건이 좋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여러분들이 참고용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도 의뢰인을 통한 조사는 신뢰하면 안 됩니다. 참고용으로 보고 이제 뭐를 잘해야 된다? 공부상 조사와 현장 조사를 잘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임장활동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고 저기 있는데 부동산 보고 와봐라 조사하자.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사람이 가서 현장에 가서 하니까 임장활동, 현장 답사 같은 말이죠. 그래서 조사 방법이 나타나 있고 자, 일단 내려가면 하단 공부상 조사에 의한 확인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어는 무슨 공부를 가지고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제 이런 모습이 연결되겠죠. 자, 표를 보시니까 지적대장이 있습니다. 지적대장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데 대장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소재지, 지목, 면적의 동그라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대장을 보고 면적을 파악하였다. OX.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시험 잘 나온다니까요. 대장을 보고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를 하는가 하면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를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건축물 대장도 대장이죠. 소재지, 구조, 용도, 소유자 당연히 나타납니다. 소유자도 파악할 수 있고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자,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등기부라는 공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물으니까 등기부는 하나의 표제부와 갑구, 얼구로 구성이 되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뭐가 들어간다? 사실관계, 소재지, 지목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갑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얼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등기부 갑구를 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OX, X. 그리고 그런 걸 찾아내라고요. 뭐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다. 이 등기사항 증명서 그 칸에다가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적어야 될 거. 오늘 수업에 하셨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들으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록이 됩니다. 어디 기록될까요? 표제부, 갑구, 얼구. 어디? 등기부 잘 안 보셨나요? 갑구 동그라미 딱 해놓고 뽑아서 적어요.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 갑구에 실거래가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는 특징이 오른쪽 교재 중간에 있지만 특징이 뭐다? 소유자가 기재된다. 오른쪽 주의사항 작은 것이 볼까요? 중개대상물 자체의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으로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는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대장은 참고사항이다. 단 최초 소유자에 대한 보존 등기는 지적대장이 등기부에 우선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이 무슨 주의사항인데 지금 이 공부를 공부하면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이 면적에 관한 내용이 면적을 사실관계라 그럽니다. 이 면적이 등기부에도 나타나고 대장에도 나타난다고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에는 100제곱미터인데 대장에는 200제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면적이
등기부와 대장의 면적이 다르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다고요.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장이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이 실무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실무의 A, B, C. 자, 그다음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권리관계라 그러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등기부에 나타나겠죠. 그런데 소유자는 대장에도 나타난다고 지금 계속 체크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등기부의 김갑동이면 그 건축물 대장에도 김갑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지금 그걸 제시해 줬잖아요. 그죠? 공부가 다를 때 체크하셔야 될 이 부분은 실무의 A, B, C로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사실관계가 다르면 뭐가 기준이고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련된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실무의 A, B, C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이제 졸업생이 개업을 해서 합격해서 개업하신 분이죠. 했는데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왜 헐레벌떡 뛰어왔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뭐 상가를 하나 거래했는데 상가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자가 김갑동으로 돼 있었겠죠. 그 사람 김갑동이 주인인 걸 알고 이걸 사고 팔았다고요. 그래서 매수자가 그 김갑동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가 성사됐는데 건축물 대장을 떡 떼보니까 소유자가 이얼순으로 돼 있더랍니다. 놀라가지고 등기부는 이렇게 됐는데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되시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제가 속으로 어떻게 합격했는공 이 생각했겠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자에 관련되는 사항은 등기부와 대장이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니까 등기부로 거래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등기부를 들고 그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름 딱 고쳐줘요. 그죠? 그러니까 헐레벌떡 뛰어올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합격했는고 내가 그 생각했다고. 그죠? 이 자리에도 올까봐 지금 먼저 이야기 해놨어요. 하여튼. 그래서 면적이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하고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소유자 권리관계가 다르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다른 이름이 돼 있더라도 등기부 떼가지고 딱 가면 그 자리에서 고쳐준다니까. 그죠? 이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또 네 번째 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지적도에는 특징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지적도에는 뭐를 확인한다? 소재지, 지번, 지목이 나타나는데 지목은 약으로 나타나고 거기는 경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계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적도 옆에다가는 또 면적 해놓고 X도 표시합니다. 지적도를 보고 면적을 파악하였다 하면 틀려요. 지적도는 경계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소유자는 기재되지 않고 또 오른쪽에 주의사항 공법상 제한사항의 기준이 되는 공부이나 건폐율, 용적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지용경서에 또 공법상 모든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니므로 부족한 것은 현장답사와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모든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또 내려갑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찾았습니까? 행위 능력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무허가 건물 대장을 보고 건물주에게 확인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로서 법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공시지가 확인으로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 정명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 정도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보고 있는 계시는 공부가 뭐다? 이런 공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해 나가느냐 하는 단원이고 양이 좀 많다 그죠? 천천히 하나씩 새겨 나갑니다. 또 이 과목은 지적법이나 등기법 등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기도 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죠? 이제 등기부를 보고 얼굴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알 수 있으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뭘 보고 확인한다? 등기부 얼굴을 파악한다. 이렇게 수업했죠. 그죠? 이제 저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이 저당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권이 있고 또 포괄건저당권이 있습니다. 포괄건저당권. 자, 그래서 이건 살아가는 상식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등기부 얼굴을 보면 저당권, 건저당권, 포괄건저당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저당이 설정돼 있다 하면 거의 다가 뭐다? 건저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당권의 특징이 저당권은 현재의 부채를 말합니다. 그 현재의 저당권이니까 현재의 부채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여기 건저당 하면 이거는 미래의 부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저당권은 미래의 부채고 포괄 건저당은 모든 부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 건저당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도 생활 법률로서 기억해야 되는 게 저당권은 현재의 채무다. 현재의 채무라는 말은 내가 국민은행에 저당이 4천만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 얼마 빌렸다? 4천만 원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의 채무예요. 자,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는 거의 다 뭘로 한다? 건저당권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래의 채무를 왜 포함해야 되는가 하면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이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럼 5천만 원 건저당 설정됐으면 실제 채무는 얼마일까요? 잘 모르시죠? 실제 채무는 한 4천만 원쯤 될 거예요. 요즘은 뭐 120% 설정한다, 130% 설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 채무는 4천인데 국민은행에서 건저당이 5천만 원 설정돼 있다. 우린 이를 뭐라 그런다? 채권 최고액이라 부르고 판례도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 이래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미래의 채무라는 뜻은 지금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자를 안 갚으면 이자가 연체되겠죠. 또 돈을 안 갚아주면 나중에 강제 집행 등을 하려면 경비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경비를 포함해서 받아놓는 것이 건저당입니다. 그래서 건저당은 뿌리 건자를 씁니다. 뿌리부터 저당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뿌리부터 저당을 잡았으니까 이 저당권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뿌리부터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4천을 빌렸는데 5천을 설정하면 손해일 것 같죠?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설정 5천만 해놓고 4천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내가 2천만 원을 갚을 수 있잖아. 그죠? 갚으면 뭐가 줄어든다? 이자가 줄어들겠죠? 근데 2천만 원 갚았는데 갑자기 또 1천만 원이 더 필요해졌어.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또 올라가서 또 1천만 원 추가로 또 받는다고요. 그래서 계속 뭐 한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국민은행은 당연히 유리하고 빌려준 사람은 4천 빌려주고 5천을 책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나가면 저당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거의 다가 뭐다? 건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포괄 건저당은 모든 부채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이랬는데 이 포괄 건저당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한번 치워봅시다. 아파트인데 여러분이 이게 3억짜리예요. 3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나는 돈이 2억 5천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사기만 사면 내년에는 분명히 아파트가 오를 가격이에요. 자, 3억짜리는 현재 돈이 2억 5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5천만 원을 대출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갑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을 대출 내서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아, 사고 나니까 진짜 한 1년쯤 되니까 4억까지 올라갔어요. 기분 좋다 나쁘다? 기분 좋겠죠. 자, 그러면 갑은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데 국민은행에 직원이 와서 이럽니다. 자, 뭐 대출도 잘해줬고 했으니까 국민카드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또 뭐 카드도 많지만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대출도 줘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그죠? 그럼 국민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이 값이 한 4억쯤 올랐으니까 이제 팔았습니다. 누구? 을에게. 그죠? 매매를 하고 이 사람 이사 갔겠죠. 자, 그런데 을이 매수자가 샀는데 이사 가고 한 달쯤 있으니까 카드 대금 700만 원을 갚으시오 하고 날아옵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는가? 자기가 사용한 카드가 아닌 갑이 사용한 카드 대금이 을에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을이 졸도하겠죠? 졸도하니까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갑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사용한 카드 대금이 나한테 날아왔다. 그럼 왜 그래 갔지? 하고 갚아주면 사정이 다 끝났겠죠? 근데 갑은 이사 갔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 미국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럼 이 사람 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을이 이 아파트를 5천만 원 담보되어 있는 것을 안고 살 때는 그 저당이 무슨 저당이었다? 포괄 건저당이면 그 사람의 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모든 부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만약에 아파트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을 안고 살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포괄 건저당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게 실무 문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가 5천만 원 담보대출을 안고 사는데 저 갑이 받았던 그 담보대출이 포괄 건저당이 아닌 뭘로 바꿔야 된다? 건저당만. 그 아파트에 대한 담보만 내가 인수하는 거지. 그 사람의 모든 채무를 담당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포괄 건저당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가 안고 살 때는 국민은행에서 이거는 포괄 저당권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국민은행에서 설명해 주는 것도 맞지만 설명을 안 해줬다고 해서 국민은행에 책임을 묻지도 못한다고요. 이런 말 들어봤나요?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수 없다. 자기 손해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 살아가면서.
저당을 안고 구입할 때는 포괄 근저당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되겠습니까? 나는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5천만 원만 내가 안고 사는 거지 그 사람이 모든 부채를 내가 안아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종류가 모두 몇 개? 세 가지. 근저당은 현재 채무 자체를 저당합니다. 지금 거의 저당이라고 해도 이거 안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저당이라면 뭐다? 근저당권. 그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포괄 근저당임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도 저당권으로서 하나 설명해 보는 시간. 자, 119페이지 가면 이제 현장조사 확인입니다. 현장조사 왜 합니까? 1번 공부의 미기재 사항과 등기되지 않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자, 등기되지 않는 권리 옆에다가 점 찍어놓고 받아쓰기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반드시 현장조사해야 되는 권리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치권, 받아쓰기 합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한다? 현장조사합니다. 법정, 특수 이런 거 붙으면 전부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장조사합니다. 그 다음 내려가면 2번 공부와 실제 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조사합니다. 자, 항상 조사가 이래 일어나죠. 공부상 조사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현장에 가봐야 그게 100제곱미터인지 알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공부의 실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합니다. 됐고 내려가면 3번 상태 등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확인하여 거기 상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자 자료 제출은 뭐만 요구한다? 상태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상태 자료 요구를 통한 조사해서 1, 2, 3 찾았습니까? 줄 한번 꺼보십시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과 도배의 상태, 상태 들어가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을 뭐라 부른다? 환경조건. 이 환경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조 소음 진동을 환경조건이라는데 거기 비선호시설이 환경조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에 있는 것을 직접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 체크합시다. 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했고, 지금까지가 서론이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하단 조사 확인 사항별 조사 확인 기준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법령 시간에 물건을 조사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해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야기하는데 확인 설명 사항은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확인하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때 법령 시간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제 지금 실무표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조사한다.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이 뭐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 등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해 나갑니다. 지금 1번 갖다 붙었죠. 119페이지 하단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라. 이제 첫 번째부터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뭐다? 소재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쉽게 들어옵니까? 자, 하단 토지의 소재지 확인은 무엇에 따른다? 지적 공부에 의하고 건물의 소재지 확인은 무엇에 따른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까지 지번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칭과 번호까지 그러니까 111동 207호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거래에 있어서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가볍게 가는 것 같죠? 시험은 너무 장난 아닙니다. 자, 소재지를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토지는 뭘로 확인하고? 토지 대장으로. 건축물은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확인하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토지가 관악구 신림동 토지 100제곱미터라고 설명하였다. 해놓고 이 지문이 틀렸다를 찾아내야 돼요. 왜 틀렸죠? 관악구 신림동 토지 하면 안 되고 신림동 17번지 토지 100제곱미터라고 설명하였다. 지금 뭐라 했죠? 필지까지 설명해야 된다. 되겠죠? 그죠?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소재지를 확인하라 했는데 왜 틀렸고 맞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이 토지는 관악구 신림동 17번지 외 두 필지라고 설명하였다. OX 또 X다. 왜 틀렸을까요? 17번지 외 두 필지 그러면 안 되고
개개의 필지 17번지 얼마, 18번지 얼마, 19번지 얼마라고 개개의 필지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요게 O, X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까지 적었습니까? 필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체크했습니까? 그래서 소재지는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해놓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O, X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훈련한 겁니다. 지금 소재지, 소재 지번을 이야기한다. 자, 넘어가면 두 번째도 확인해야 될 거 뭐도 확인해야 된다. 지목도 확인하라.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기본적인 상으로서 지목을 확인하는데 여러분 지목 하면 자동으로 기억해야 될 건 몇 지목? 28지목. 숫자부터 딱 기억하셔야 되고 28지목만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법상의 지목은 모두 2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죠? 그죠? 28지목 딱 잡으시고 자, 이런 지목의 확인은 지적 공부에 의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 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특히 동그라미 합시다. 차, 장, 천, 원은 차 문자 부호를 사용하고 토림에 유의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지목도 여러분들은 지적법에서 잘 듣고 계시고 또 지목은 무조건 지적법에서 한 문제 100% 나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고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지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근데 대장으로 확인하는데 어디에도 나타난다? 도면에도 나타나고 도면에는 부호로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럼 대장에는 학교용지라고 나와요. 그럼 학교용지가 도면에 가면 뭘로 표시된다? 학 이렇게 표시되니까 부호로서 표시되는데 그 부호가 제일 앞 글자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다시 묻습니다. 목장용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 철도용지, 철, 잡종지, 잡 그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전부 앞 글자를 따는데 아주 별난 놈이 4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어디? 차, 장, 천, 원에 주의해야 된다. 차장에게 얼마 준다 기억합니까?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이렇게 기억해요. 지금 차장에게 얼마 줄까요? 지금 차장이 없어요. 카드네요. 지금은 카드네요. 차장에게 얼마 준다? 1,000원 준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부호를 쓰는데 어디 부호를 쓴다? 두 번째 부호를 쓰는 게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차장 보셨습니까? 차장 보셨다면 50 거의 다 됐습니다. 차장 없어진 지가 벌써 30년, 40년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0대 미만은 차장 못 본 사람 있다니까요. 차장 봤다 이러면 나이 50 다 돼가 한권에 보면 됩니다. 차장이 남자 차장이 있어요? 여자 차장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여자 차장이었죠. 근데 예전에 차장은 남자 차장도 있었어요. 그 남자 차장을 봤다 하면 60 다 돼가요. 확실해요, 확실해. 대체적으로 차장 하면 옛날에 안내양 이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부 여자로 봤지만 남자 차장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자 차장 있었습니다. 60 다 돼가는 분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죠? 예전에 어떤 수업을 하는데 앞에 아주 애띤 아가씨가 그러니까 대학교 한 1, 2학년 학생인 것 같아요. 차장 못 봤죠? 제가 이러니까 봤어요 이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 사람 차장 봤을 리가 없는데 어디서 봤어요? 제가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차장이래요. 그것도 무슨 소린가 하니까 차장, 부장 인자라 과장. 자기 아빠가 차장이래요. 그 차장 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세대차 난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자, 막 그랬기나 말았기나 부호를 따질 때는 차장에게 얼마 준다? 1,000원 주는 것은 두 번째 부호예요. 그 두 번째니까 차가 뭐다? 주차장, 그죠? 장은 뭐다?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는 두 번째 부호를 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도면에 주가 딱 나온다니까요. 주가 나오면 이건 뭐다? 무조건 다른 것들은 다 앞글자잖아, 그죠? 이걸 주유소 용지 그래요. 여기는 용지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감정평가 시험에서 다음 중 용지가 붙는 거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답이 뭐다? 주유소 용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이것도 만만찮으니까 기름 넣으러 갈 때 주유소 갔다 올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주유소 용지 갔다 올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거 찾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은 뭐하고 충돌한다? 공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이 뭐죠? 나머지는 다 앞글자니까 공이 뭐다? 공원이에요. 공원 용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장난. 감정평가 시험에 그래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공원이에요.
근데 공장은 공장 용지부터요. 공장 용지.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부터요. 철도 용지, 목장 용지부터요. 그냥 목장에 간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목장 용지 그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하천은 크게 관계없고 유원 하면 유원지는 원인데 유하고 충돌을 해요. 유가 뭘까요? 유는 유지예요. 이것 때문에 충돌하니까 두 번째 글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유지는 어떤 겁니까? 연못,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을 유지라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지적법을 그렇게 공부하고도 구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적법에서 지목이라는 것은 땅의 이름이잖아. 땅의 이름. 그죠? 그럼 유지 하면 이게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 물이 차 있으니까 뭐 안동댐, 밀양댐, 합천댐, 뭐 댐이 막 있으니까 소양강댐 이거는 물이지 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땅의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유지. 유지인데 물이 차 있을 뿐이에요. 그게. 하천 물이 흘러가지만 이것도 땅 이름이에요. 하천 지목이잖아. 지목. 그죠? 이런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땅의 이름이에요. 근데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는 뭐 없어. 있어요. 28지목에.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양어장 지목은 부호는 뭐로 쓴다? 양 이렇게 쓰겠죠. 양어장 지목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가두리 양식장 들어봤나요? 바닷가 근처에 가보면 높은 데서 내려보면 바다에 밭같이 쫙 뿌려놨잖아. 그죠? 거기 뭐 미역도 키우고 그죠? 뭐 이렇게 가두리 해놓고 생선도 키우고 해요. 바다의 목장이에요. 바다 목장. 그런 것들을 가두리 양식장인데 가두리 양식장은 지목이 뭘까요? 이거를 양어장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고. 양어장은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거. 그죠? 그 가두리 양식장은 뭐다? 그죠? 양식장이지. 지목이 뭔데 하면 몰라요. 답은 몰라. 거기는 바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목은 땅에 있어야 돼요. 그 양어장이 반드시 어디 있는 양어장이어야 된다? 토지 위에 있는 양어장이에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을 양어장으로 찍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목은 땅의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 근데 모두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대장으로 표시되제 도면으로 표시할 때는 부호로 표시하고 부호는 전부 앞글자를 따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글자를 따른 놈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부호가 뭐다? 차장에게 1,000원 준다. 딱 끼워놓고 두 번째 부호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8지목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토림에 유의해야 된다 했잖아. 지금 그죠? 토림이라는 말이 탁 돌았단 말이에요. 토림이 들어오면 항상 한자로 한번 적는데 흑토자에 수풀림자를 씁니다. 그럼 토림이라는 말은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토림이다. 그럽니다. 토림이 뭐라고요?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28지목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실무에서 만나는 지목이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28지목에는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토림은 임야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객관식 문제가 따라 들어오더라도 찍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알고 싶으면 첫째,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어디 기록하고 토지대장에 기록하고 임야는 어디에 기록하고 임야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했다? 임야하면서도 토지대장에 기록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토림. 이게 실무적인 토림이다. 실무적인 지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토림에 유의해야 되는데 토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이라고 합시다. 여기 신림동에 신림동 산 17번지라는 5만 평의 임야가 있습니다. 여기 산 갖다 붙은 거 보니까 임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산 17번지라는 임야가 5만 평 있는데 지금 여러분 신림동 가보시면 거의 다 아파트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왔습니다. 신림동에도 옛날에 난곡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전부 다 신도시화 다 돼 있죠. 요새는 아파트 위에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모양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공용 전기료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산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산 17번지라는 임야를 뭐를 했겠다? 형질 계량 사업을 했다고요. 그럼 형질 계량 사업에서 깎아서 뭐를 만들었다? 주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로 바뀌면 이거를 임야대장에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등록이 전환되었다. 들어보셨죠? 등록이 어디 있다가 임야대장에 있던 것을 이제 토지가 개발됨으로써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록전환이 지적법에서 딱 들으면 등록전환은 땅이 개발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등록이 전환되면 바뀌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산, 임야는 3천분의 1, 6천분의 1의 축척을 쓰다가 토지가 되면 이제 도시화가 만들어지면 500분의 1, 600분의 1을 쓰니까 축척이 달라지면 더 정밀해져요. 정밀해지면 면적도 달라지고 경계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법에서 등록 전환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등록 전환을 특별히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산을 개발해서 임야를 개발해서 이제 토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산 17번지 토지가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가 산 17, 여기는 뭐 산 15, 뭐 산 16이 있었다 치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 이까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 지금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산 17번지가 일부가 임야로 남아 있다고. 자 그러면 임야는 임야 대장에 기록하고 토지는 토지 대장에 기록하니까 바뀐 부분만 토지 대장으로 옮겨버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임야 대장에 존치를 남겨놔야 되잖아. 그죠? 그럼 빠져나가는 부분, 남기는 부분 보면 하늘에서 아파트가 지어질 때를 이래 보면 아파트는 경계를 물고 짓는다. 반듯하게 지어나간다. 반듯하게 지어나가지고 경계를 다 물고 넘어간다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은 임야로 빠졌고 아직은 토지 대장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꾸불꾸불하게 많이 남아있으면 장부를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양도 많아지고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아예 산 17번지 이 땅이 임야지만 같이 토지 대장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임야면서도 어디로 옮겨가는 게 있더라? 토지 대장으로 같이 가는 게 있다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토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림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았다면 객관식 문제 토림은 강원도 꼴짝에서 만들어진다. 대도시 주변에서 만들어진다. 상식적으로 토림은 대도시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림은 별장용지이다. 전원주택용지이다. 별장은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별장이고 전원주택은 대도시 주변에 있으면서 공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림은 뭘로 많이 활용한다? 전원주택지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또 객관식 문제 나오는 거. 이런 토림을 보면 모든 임야는 반드시 임야 대장에만 기록한다. OX, X, 토지 대장에 기록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뭐라 부른다? 토림. 그죠? 그렇게 객관식 문제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하나 더 할까요? 토림은 개발 가능성이 높다. OX. 그 조만간에 개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지목을 실무적으로 왜 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명색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이 토림 산 17번지에 있는 토림 땅 주인이 내 땅은 토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자랑하는 거다? 아니다. 자랑하는 거죠. 왜 자랑하는가 하면 임야로 돼 있지만 성질은 거의 토지와 같고 세금은 싸게 내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 땅은 좋은 땅이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지목은 없거든요. 이래 나가버리면 선생이 어떤 놈입니까?부터 실무는 어떤 놈이 가르칩니까? 오만 소리 다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지목이에요. 28지목에는 안 들어가지만 토림에 유의해야 한다. 자, 만들어진 원리를 대충 느끼시면서 토림이 뭐라고요? 임야면서 토지 대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자, 3번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뭐도 확인해야 된다. 면적도 확인해야 된다. 또 면적도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확인할 때 반드시 면적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든 아파트든 면적이 가격을 좌우하잖아. 그죠? 자, 그럼 면적은 또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니까 토지의 면적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대장에 줄 딱 꺼놓고 각 필지별로 제곱미터로 확인한다. 그것도 중요한 말이죠. 제곱미터 동그라미. 환지인 경우에는 환지 면적을 설명하고 건물의 면적은 무엇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에서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때 면적을 우리는 수평투영 면적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지적법이죠. 자, 수평투영 면적 이 말은 수평투영 면적 이 말이죠.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땅이라는 성질은 우리 교실 바닥과 같이 이렇게 팽팽한 땅만 있습니까? 언덕이 다 있습니까? 언덕 다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당장 오른쪽에 쫙 나오면 언덕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땅은 이렇게 교실과 같이 판판한 면적은 없다니까 평평한 거는 거죠. 이렇게 평평하면 면적을 어떻게 따진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죠. 근데 땅은 그런 성질이 아니고 언덕이 굴곡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굴곡이 있을 때 면적을 이렇게 가로 세로를 다 따라가면서 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본 모습으로 딱 재는다고. 하늘에서 본 모습을 뭐라 그런다? 수평투영 면적 그런다고요. 그래서 면적의 기준은 수평투영 면적이에요. 자, 하늘에서 본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굴곡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임야. 자, 여러분 금강산의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게 자료에 보면 나오죠. 금강산 높고 낮고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그럼 이 면적을 따질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가로 세로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보면 금강산의 모양이 이렇게 바닥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이 금강산 면적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그걸 뭐라 부른다? 수평투영 면적,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실제 면적보다 수평투영 면적이 클까요? 작을까요? 수평투영 면적이 작아요. 실제로 실측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면적의 기준은 그렇게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면적을 따질 때는 뭘로 따진다? 수평투영 면적으로 따진다. 뭐 이거는 다 토지에 관련되는 거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 이 면적은 평, 제곱미터, 뭐 입방미터, 마지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논 다섯 마지기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면적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시한다?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곱미터를 평으로 고치는 것, 평을 제곱미터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고민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실무상의 면적은 반드시 무엇으로 표시한다?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면적 됐고, 내려가면 4번 건축구조 내용연수 등을 확인하는데 건물은 전부 다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 마찬가지. 또 내려갑니다. 경계. 자, 경계는 또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첫째 줄에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적도 상의 경계와 실제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청량 기점을 잘못 잡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뭐가 기준이 된다? 지적 도면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 이런 판례 아주 중요하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새로 지은 동네는 이제 다 청량을 했으니까 그렇고 시골, 특히 시골이나 오래된 도심지에 있는 거 그죠. 내가 이 30년 동안 이 집에 살고 있었다. 그럼 30년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집인 것 같은데 청량해보면 남의 집을 땅에 물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많은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 우리가 보는 경계는 일제시대 때 거기 눈으로 보고 이렇게 청량하는 그걸로 청량한 거거든. 그죠.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청량기 때 이렇게 들고 있고 이쪽에서 망원경 딱 떼놓고 그 점 찍고 이런다니까요. 그걸 청량 기점이라 그런다고 그죠? 이렇게 깃대 들고 이렇게 있는 거 보셨죠? 이거 청량하는 시골 과수원 같은 데 가면 그죠? 이거 얼마나 좀 문제 있겠어요? 모기가 웽 해가 탁 잡았다. 그럼 탁 치는 순간에 여기 약간 살짝 넘어간다니까. 그럼 여기까지 살짝 넘어가면 앞에서야 살짝이지만 저 끝까지 가면 남의 집 복판으로 길이 막 들어간다고 지금. 그지? 그런 수가 많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 GPS로 청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청량해보면 예전에 청량했던 건 거의 다 틀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다 틀린 줄을 국가가 알지만 그걸 왜 바로 안 잡는다? 그거 잡으려고 청량 다 해놔보면 이제 온 나라가 싸움 투성이 되는 거라. 그죠? 내가 30년 동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청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이 반이네. 이런 것도 그죠? 저건 내 땅이었네. 이제 이래 되는 거라. 그죠? 그럼 온 나라가 뭐 해야 된다? 소송이 일어나는 게라 이제. 그죠? 그래서 국가가 알고 있어도 그걸 바로 안 잡아요. 그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기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땅을 샀다? 그럼 청량하고 싶어 해가지고 고치든지 말고 부분적으로 일어나지 전체를 다 안 고친다고. 잘못되어 있지만 어차피 청량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량을 하면 거의 대다수가 오차가 생기기 마련인 거라. 그죠? 특히 이런 경우는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점 찍어가면서 청량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판례가 나오죠. 뭐 지적법이지만 지금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다면 이 오차에 대해서는 지금 청량 방법으로 청량해야 된다. 옛날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옛날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판례예요. 지금 방법으로 해버리면 무조건 다 오차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계가 만들어진 지난 방법으로 청량해야 돼. 그래서 그게 옳다 그러다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판례로서 기억해 놔셔야 돼요. 현재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의 기술을 잘 도입하여 경계를 판단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오차가 생기는데 지금 그죠? 그것도 지적법에서는 유명한 판례예요.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지적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저기서부터 이까지가 내 땅이요 했는데 도면상에서는 저까지가 내 땅이더라니까요. 그러면 이 실질상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다르면 판례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도면상 경계. 지형을 뭐라 그럽니까? 땅의 모양입니다. 땅의 모양은 토지의 형상으로서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땅도 모양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 지형은 도로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자,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땅이 네모 반듯하면 뭐라 부릅니까? 정방형. 그 다음에 길쭉하면 뭐라고 부른다? 장방형. 이렇게 생겼으면 삼각형. 이렇게 생겼으면 뭐 사다리꼴형, 그 다음에 지 맘대로 생겼으면 뭐 부정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도 토지의 면적이 같더라도 모양이 좋아야 유용성이 좋겠죠. 그래서 토지도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지형, 땅의 모양은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로 확인한다. 그거 체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또 학기론하고 연결해서 정방형은 주택지나 농경지에 유리하고 장방형은 어디에 유리하죠? 상업지, 그죠? 왜 그러냐면 전면이 많다라는 말은 접근성이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것. 자, 지형 했고 이제 지세도 확인하는데 이것도 별표입니다. 지세를 뭐를 지세랍니까? 토지의 경사를 지세라고 합니다. 자, 토지의 경사다 이런 말은 여러분 땅은 평평한 게 좋다, 언덕이 많은 게 좋다. 평평한 게 좋죠. 그래 유용성이 좋잖아, 그죠? 땅의 굴곡을 지세라 부른다니까요. 자, 그럼 이런 지세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적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뭐한다? 현장 답사한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세를 지적도를 보고 파악하였다 하면 틀려요. 지세는 현장 답사한다. 건물의 용도도 알아야 되는데 용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10번 건축물의 방향 들어왔습니다. 방향의 동그라미. 또 방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파트는 동향 가격 다르고 남향 가격 다르다. 이 정도는 아십니까? 그래서 방향은 중요한데 건물의 방향은 공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공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무슨 조사? 현장 조사. 밑에다가 받아쓰기 하나 해봅시다. 주택은 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게 주자입니다. 주시를 기준 하고 그다음 적었습니까? 주택은 주시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그다음 기타는 출입구 기준 적어 놓으실 거. 적었습니까? 적어 놓고 설명합시다. 자, 방향은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을 정하는데 방향을 기록을 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방향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면 주택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주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아파트의 주되는 실이 주실이 뭡니까?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로부터 남향이다, 동향이다 이렇게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혹은 거실이 없는 아파트다. 그럼 안방이 있겠죠. 그죠? 이게 주실이냐, 주실. 그죠? 주실을 기준으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남향, 북향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파트 주택 말고 나머지 것들은 공장 이런 것들은 기타 건물이죠. 기타 것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다? 출입구를 기준으로 남향이다, 동향이다 이렇게 잡는다. 그 뜻이에요. 받아쓰기는 그 정도로. 주택은 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를?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결정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벽면과 도배의 상태, 수도,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니까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관련되고 권리관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그랬죠? 등기부로 확인하는데 제일 하단 분묘기지권 들어옵니다. 별표 해놓고 자 분묘기지권도 민법 과목이긴 하지만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어오니까 분묘기지권을 정리합시다. 자, 거기 교재는 작게 돼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가볍게 보이지만 분묘기지권은 매년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는 분묘기지권이 무엇입니까? 하면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갑이라고 치고 자기 땅에 을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떡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 주인이면 이 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철거하세요 이래야 되죠. 철거하세요는 표준말이고 치우셔 이래야 됩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랬잖아 내 땅에 그죠? 철거하세요 이래 표준말 하고 있을 시간 아니죠? 치우셔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63빌딩이다. 치울 수 있다 없다? 못 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땅 사용료를 내시오. 그러겠죠. 그죠? 자, 이게 상식인데 지금은 분묘기지권이 들어왔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이런 거겠죠. 역시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분묘를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이 봉분을 보호해 주기 위한 권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권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묘기지권이 왜 우리 과목에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왜 샀다?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겠다. 또는 뭐 골프 연습장을 만들겠다. 조성하는데 거기 임야에 분묘가 몇 개가 있는데
분묘를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면 개발을 못한다 이 말하고 같아지죠.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들은 반드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 그런 단원에서 시험이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분묘를 보호해주는 권리는 첫째, 어떻게 하면 성립할까요? 성립의 조건부터 알아야 돼요. 자, 성립의 조건 하단에 보시면 지금 말로 설명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다. 그랬고 하단 시신이 안장된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되는 건 조건이고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넘어가면 발생 사유 세 가지 봐요. 1번 토지 소유자의 성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하면 성낙 동그라미. 2번 소유자의 성낙이 없어도 분묘를 설치하고 줄 거야 되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인정해주고 3번 분묘를 이전하거나 철거하기로 특약 없이의 동그라미 토지를 처분하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자, 분묘 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것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분묘 기지권은 어떻게 하면 성립합니까? 하니까 1번 그림 보시면서 토지 소유자의 성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말 됩니까? 갑이 만들어도 좋다. 그랬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낙이 있으면. 2번 성낙이 없었더라도 20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게 무엇으로 시효 취득으로서 인정해준다.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고 시효 취득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줍니다. 세 번째가 우리 실무에서 중요한데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합니다.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자, 그러면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하니까 특약을 해야 되겠구나도 기억해 보시는데 이건 이런 말이겠죠. 자, 갑의 토지에 갑의 관련되는 분묘가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자기들 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을에게 이전합니다. 이전을 뭐라 그런다? 양도한다. 팔았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중개를 했더라도 만약에 분묘는 그대로 따라와 버리면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지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성립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사는 사람이다. 또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다. 특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묘는 내가 구입을 하는데 12월까지 철거하기로 하자.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분묘기지권의 효과는 전부 판례로서 인정하는 겁니다. 첫째 잡아볼 것,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자, 분묘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준다 하고 물으니까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 말은 봉분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묘라는 특징은 이런 게 있죠. 요 앞에는 상석이라 하여 음식 차리는 상 있죠. 상석. 그다음 비석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석상이나 한 쌍의 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분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도 쌓는 경우도 본 적 있죠. 축, 그죠? 이렇게 쌓아서 이 분묘를 하기 위한 기지,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분에만 한정된다.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라는 말은 주의의 공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기지 하는 말은 공군기지 이런 말 들어봤나요? 해군기지 들어보셨나요? 공군기지는 비행기 한 대만 보고 공군기지입니까? 그 비행기가 관리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지역을 다 포함합니까? 다 포함해서 공군기지잖아, 저게. 그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주의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침해가 커요. 공분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주변의 공지까지도 인정해 준다. 자, 그러니까 사성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다고요. 사성은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편에 바늘형의 언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자, 사성은 인정해 주느냐 하니까 판례가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딱 말도 어렵게 합니다.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가 무슨 뜻이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범위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정된 것에 대해서 기간은 언제까지 인정해 줍니까? 100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런 기간은 없고 수호, 봉사하는 한 영구히 지속해 줍니다. 지금 이 정도 정리하는 판례 등등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수호 봉사하는 한 영구히 지속해 주고 세 번째 지료 땅값을 청구할 수 있느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료는 뭘로 한다? 무상으로 한다.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단 3번은 제외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3번은 제외라는 말은 요거죠.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특약으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지료를. 근데 1번, 2번은 무조건 지료는 무상이에요. 청구할 수 없다. 4번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추가라는 것은 자, 이제 오래전 아버지 산소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칩시다. 타인의 토지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옆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추가 설정은 인정할 수 없다. 추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추가로 인정 안 되니까 합장은 해도 됩니까? 합장도 모르니까 합장도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추가 설정은 불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추가로 설정은 불가한데 또 판례가 이런 게 만들어져 있죠. 자, 야산에 분묘기지권이 취득되어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산이 깎아져 가지고 분묘가 위손, 이렇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분묘기지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추가 설정은 지역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것은 된다. 이런 판례도 하나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 공시입니다. 자, 이런 분묘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해주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권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알리는 것을 보고 뭐라 부른다? 공시를 하는데 공시할 때 가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묘가 시신이 안치되지 않고 오랫동안 가묘로 있었던 거 20년 넘었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평장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크거나 작거나 사람이 죽으면 봉분을 이래 하죠. 이 봉분이 있다는 표시예요. 이게 공시하는 효과예요. 근데 외국 영화 보셨죠?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봉분 안 하고 평평하게 묶고 비석만 하나 딱 붙이잖아. 그죠? 사회에 대해서 관습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인정해 준다. 그리고 암장도 인정할 수는 없다. 몰래 묻은 것은 범죄 요소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조건 3가지. 그러면 성립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정도의 판례는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 판례입니다. 기본 판례. 그리고 교재도 잘 수록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자, 거기 보시면 122페이지에 거기 분묘기지권의 범위 지금 뭐 요약집이니까 간단하게 한 1, 2, 3, 4만 했지만 3번 정도 한번 보십시오.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권을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는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 설명했고. 동그라미 4번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소의 봉제사에 풀렸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자, 여기 보고 있습니까? 자, 그 지역이 만들어진 범위 내에서는 이장하는 건 인정해 준다 그랬죠. 그럼 이장하고 나면 요거는 빈 부분, 요거는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뭐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자, 이제 6번째 조사 확인해야 될 것이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입니다.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법상 제한사항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